안녕하십니까? 아트골드입니다. 요즘 세상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기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를 흔드는 목소리 속에서 환율은 요동치고 그 여파로 금값은 또다시 폭등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 위에 서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듭니다. 어느새 금 한 돈의 가격은 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재작년 10월 30만 원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실로 감당하기 힘든 오름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 한 해 주얼리 시장은 꽁꽁 얼어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9,900원 은제품 프로모션마저 시작과 동시에 벽에 부딪혔을 땐 잠시 황당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거친 파도 앞에서 멈춰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가격의 한계에 도전하고 디자인의 경계는 더욱 넓혀 새로운 프로모션을 다시 시작합니다. 저희의 진심 어린 노력에 부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상징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캐대언의 새눈까치를 보셨죠? 까치가 좋은 소식을 물어다주는 길조인 것처럼 세계의 눈으로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캐대언의 작가는 고구려 군대의 깃발에 그려졌던 세발 까마귀 삼조고에서 영감을 얻어 세발을 세계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통찰력,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감지하는 예지력, 이 특별한 의미를 담은 새눈 까치 반지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려 합니다. 그 과정 또한 특별할 겁니다. 먼저 AI에게 디자인 영감을 얻고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최종 디자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디자이너의 손길로 다듬어 마침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새눈까치 반지를 실물로 탄생시킬 계획입니다. AI와 인간의 감성,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가 어우러질 이 특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곧 공개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오디오북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의 여왕 제1부 제이미 제8장. 드디어 이를 실행할 때가 왔다. 지난 6개월 동안 제이미 맥그리거는 그의 여러 기업에서 반데르 메르베의 동업자들을 그로부터 손을 떼게 만들었다. 이제 제이미가 그들을 지배하게 됐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남이부에 있는 반데르 메르베의 다이아몬드 벌판을 소유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 생각이었다. 그는 반다와 훔친 다이아몬드를 메르베를 때려 눕히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데 사용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다. 그 작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제 제이미는 그것을 끝낼 준비가 되었다. 한편 메르베는 점차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제이미가 은밀히 소유한 은행을 제외한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대부해주기를 거절했다. 잡화점은 거의 폐업 상태에 있었다. 메르베는 아침 일찍부터 술을 마시고 오후에는 아그네스 부인의 술집에 가서 밤을 지새곤 했다. 어느 날 아침, 마거릿이 오웬스 부인이 주문한 연계를 기다리며 푸죽간 계산대에 서 있던 때였다. 그때 그녀는 유리창 밖으로 어떤 노인이 아그네스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 그녀는 거리를 따라 발을 질질 끌며 걸어가는 꾀죄죄한 노인이 누군지 몰랐으나 잠시 후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는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였던 것이었다. 내가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어. 하느님, 절 용서하소서.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메르베는 그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다만 그는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가 한번 하느님에게 선택받은 것처럼 신은 그의 신념을 위해 그를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메르베가 결국은 망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그 이상의 돈이었다. 그래서 그는 담보로 그의 잡화점과 6개의 작은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해 갖고 있는 주식, 심지어는 그의 말과 마차까지도 팔려고 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이라고는 남이부 광산뿐이었다. 그가 그것을 팔려고 내놓았을 때 제이미가 고삐를 바짝 조였다. 그의 모든 어음 결제를 동결하게.
그에게 그 빚을 청산하도록 24시간의 여유를 주게. 그렇지 않다면 담보물을 차압 처분하도록 하게. 제이미가 그의 은행 지배인에게 지시했다. 맥그리거 씨, 그는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24시간뿐이야. 다음 날 오후 정각 4시에 은행 지배인은 부하 직원과 함께 영장을 가지고 메르베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잡화점에 나타났다. 그때 제이미는 사무실에서 메르베의 상점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는 메르베가 그 잡화점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드디어 상점 밖으로 나온 메르베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 채 무기력하게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제이미는 완전하게 복수를 한 것이다. 왜 나는 승리의 기쁨을 느끼지 못할까? 제이미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꼈다. 그가 파멸시킨 반데르 메르베 때문에 제이미는 오히려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날 밤 제이미가 아그네스 부인의 술집에 들렀을 때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제이미, 소식 들었어요? 살로몬 반 데르메르베 씨가 1시간 전에 자살을 했대요. 장례식은 교회의 황량하고 쓸쓸한 공동묘지에서 치러졌다. 매장 안은 인부를 빼놓고 참석한 사람은 마거릿과 제이미 맥그리거뿐이었다. 초라한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창백했고 무척 슬퍼 보였다. 제이미는 멀리 떨어져서 우아하게 그의 몸을 드러내고 있었다. 진흙덩어리가 덜거덕 소리를 내며 관에 부딪힐 때마다 마거릿은 그녀의 아버지가 환영년이라고 소리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제이미를 쳐다보았다. 시선이 마주쳤으나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를 낯선 사람처럼 차갑고 비정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지만 당신도 나처럼 죄인이에요. 당신과 내가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하느님께 맹세코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우리는 사악한 동업자란 말이에요. 제이미는 소나무관을 덮는 그녀의 마지막 삽질을 지켜보았다. 안녕히.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제이미는 이미 가고 없었다. 클립 드리프트에는 병원으로 사용되는 목조 건물이 2채 있었지만 불결하고 비위생적이어서 생존자보다는 죽어나가는 환자가 더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 마거릿의 분만 예정일이 임박함에 따라 오웬스 부인은 흑인 산파인 한나를 구해두었다. 진통은 오전 3시에 시작되었다. 자, 이제 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첫 번째 진통이 왔을 때 마거릿은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를 세상에 나오게 할 시간이 된 것이었다. 진통은 시시각각으로 계속됐다. 사사로운 얘기지만 신과 악마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어요. 사내아기인 것 같아요? 마거릿이 헐떡거렸다. 한나가 젖은 수건으로 마거릿의 이마를 닦아내었다. 고추가 나오면 알려줄게요. 자, 힘을 줘요. 세게, 좀 더 세게. 수축되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고통이 마거릿의 전신을 휘감았다. 뭐 잘못된 것 같아. 배에 힘을 줘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꼬인 것 같아. 아기를 빼낼 수가 없어. 마거릿은 어렴풋하게 한나가 몸을 구부리고 그녀의 몸 안으로 손을 넣어 비트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우주 속을 유영하는 것 같았다. 긴 터널의 끝에서 밝은 빛이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손짓했다. 제이미였다. 여보, 마거릿, 나 여기 있어. 당신은 내게 훌륭한 아들을 안겨줄 거야. 그는 그녀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마거릿은 한나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순간 마거릿은 아래가 찢어지는 것 같은 지독한 통증 때문에 소리를 질렀다. 나오고 있어요. 잠시 후에 그녀의 다리 사이로 축축한 물체가 쑥 빠져나왔다. 순간 한나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녀는 빨간 핏덩이를 치켜 올리면서 말했다. 클립 드리프트에 잘 오셨습니다. 아가씨는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제이미라 지었다. 아기를 낳은 마거릿은 소식을 듣고 제이미가 달려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몇 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 전갈은 30분 후에 되돌아왔다. 마거릿은 조바심이 났다. 맥그리거 씨를 만났니? 네, 부인. 그리고 그에게 소식을 전해주었니? 네, 부인. 그가 뭐라고 그래? 그러자 소년이 당황해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분은 그런 아들이 없다고 말했어요. 마거릿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아기와 함께 있었다. 너의 아빠는 오해를 하고 있어, 제이미. 아빠는 엄마가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한단다. 하지만 너는 그분의 아들이야. 아빠가 너를 보면 우리를 집으로 데리고 가 매우 사랑해 줄 거야. 알겠니?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때 오웬스 부인이 노크를 했다. 그녀가 문을 열었다. 마거릿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해 보였다. 괜찮아, 마거릿.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 말을 하면서 마거릿은 제이미에게 옷을 입혔다. 아침에 제이미를 유모차에 태워 함께 산책하고 싶어요. 유모차는 최상급의 갈대로 만들어져 있었고 튼튼한 밑바닥과 단단하고 굽은 손잡이가 있었다. 그리고 비단으로 만든 두루마리 장식이 있었고 햇빛 가리개가 부착되어 있었다. 또한 그 뒤에는 주름이 깊게 파인 구부러진 양산이 있었다. 마거릿은 유모차를 루프 거리의 좁은 보도로 몰고 갔다. 이따금씩 모르는 사람들이 멈춰서서는 아기를 보고 웃었다. 그러나 도시의 여자들은 시선을 돌리거나 마거릿을 피해 거리의 반대편으로 건너갔다. 마거릿은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녀가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마거릿은 제이미를 만나지 못했다. 좋아. 아빠가 아들을 보러 오지 않는다면 아들이 찾아가야지. 마거릿은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서 마거릿은 오웬스 부인을 만났다. 잠깐 여행을 다녀올까 해요. 일주일 안에 돌아오겠어요. 마거릿, 여행하기에는 아기가 너무 어려. 그는 오웬스 부인이 눈살을 찌푸렸다. 아니에요, 오웬스 부인. 아기가 아니에요. 제이미 맥그리거는 클립 드리프트를 굽어볼 수 있는 작은 언덕에 그의 집을 지었다. 그 집은 넓은 베란다가 있는 목조 건물이었다. 마당은 장미와 잔디로 둘러싸여 있었고 뒷마당에는 차고와 하인들의 숙소가 있었다. 집안 관리는 6아이를 둔 중년 과부 유제니아 텔리의 책임 아래 있었다. 마거릿은 아들을 안고 아침 10시에 그곳에 도착했다. 텔리 부인이 문을 열었고 마거릿과 아기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요. 맥그리거 씨는 집에 안 계십니다. 텔리가 말을 하고는 문을 닫으려고 했다. 나는 맥그리거 씨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아기를 데려왔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난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할 거예요. 그때 다시 돌아오겠어요. 그녀는 아기를 내밀었다. 아기 이름은 제이미예요. 텔리는 화들짝 놀라며 말했다. 안 돼요. 아기를 집 안에 들여놓든 계단에 내버려 두든 당신 자유예요. 그러나 맥그리거 씨는 그 아이를 원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마거릿은 얼른 아기를 텔리의 팔에 안겨주고는 뒤돌아서 버렸다. 잠깐, 안 돼요. 돌아와요, 아가씨. 텔리는 그렇게 흥분한 제이미 맥그리거를 처음 보았다.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소? 제이미가 소리 질렀다. 어쩔 수 없었어요, 맥그리거 씨. 그녀는 절대 내 집에 아기를 들여놓을 수 없소. 그는 흥분해서 이곳저곳을 마구 걸어 다녔다. 나는 당신을 해고할 거요. 그녀는 일주일 후에 아기를 데리러 돌아올 거예요. 나는 그녀가 언제 돌아오는가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저 아기를 여기서 내쫓아버려요. 빨리 없애버려요. 제이미가 소리쳤다.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맥그리거 씨?
그녀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었다. 시내에 갖다 버려요. 아이를 맡길 만한 장소가 틀림없이 있을 거요. 어디에요? 내가 알게 뭐요? 텔리 부인은 그녀의 팔에 안겨있는 작은 핏덩이를 쳐다보았다. 고함 소리 때문에 아기가 놀라 울기 시작했다. 클립 드리프트에는 고아원이 없어요. 그녀는 팔에 안고 있던 아기를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기는 점점 세차게 울어댔다. 누군가가 아기를 돌봐야 해요. 제이미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 뜯었다. 제기랄, 좋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 아이를 돌보시오. 알았습니다, 맥그리거 씨.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 울음 좀 그치게 해요. 그 아기가 내 눈에 안 띄게 해주시오. 나는 그 아이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그 아이 엄마도 보고 싶지 않아요. 알겠어요? 아기가 다시 놀란 것 같았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맥그리거 씨. 텔리 부인은 급히 방을 빠져나갔다. 제이미 맥그리거는 그의 서재에서 시가를 피웠다. 그리고 브랜디를 마셨다. 어리석은 여자. 아기를 이용해서 나의 마음을 돌리려 하다니. 그렇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아기도 사랑하고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라고 할 줄 알아? 사실 그는 사랑이나 욕망으로 아이를 낳게 된 것이 아니라 복수심에 의해 의도적으로 마거릿을 임신시킨 것뿐이었다. 제이미는 살로몬 반 데르 메르베에게 마거릿이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의 그의 표정을 생각해 보았다. 바로 그것이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진흙이 그의 차가운 관 위로 던져지던 그때 끝났다. 그는 반달을 찾아서 그의 복수가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제이미는 공허감을 느꼈다. 나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아야 해. 그는 다시 술병에 손을 대었다. 그리고는 병째로 들이켰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술창고로 갔다. 그가 병을 따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어린 아기가 종알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제이미는 텔리 부인이 엄마가 아기에게 하듯 아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 요 귀여운 친구야. 너는 천사야. 천사고 말고. 아기가 다시 옹알거렸다. 제이미는 텔리 부인의 방으로 가서 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텔리 부인은 어디선가 아기 침대를 얻어와 아기를 그곳에 눕혀놓았다. 그리고 텔리 부인은 아기의 침대에 기대어 있었고 아기의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감싸고 있었다. 제이미, 요 튼튼한 녀석아. 너도 자라서 이만큼 커지겠지? 순간 그녀는 제이미가 문가에 서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하던 말을 멈췄다. 뭐 필요한 게 있나요, 맥그리거 씨? 아니요. 제이미가 아기의 침대로 다가왔다. 여기서 나는 소리가 내 신경을 거슬리게 했소. 제이미는 처음으로 그의 아들을 쳐다보았다. 아기는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람하고 잘생겼다. 그는 제이미를 쳐다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오, 죄송합니다, 맥그리거 씨. 정말 귀여운 아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요. 얼마나 힘이 센지 손가락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자 제이미는 돌아서서 나갔다. 제이미 맥그리거는 50명이 넘는 간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직원들은 크루거 브렌트사가 어떻게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만 그들은 제이미 맥그리거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제이미는 최근에 다이아몬드를 찾아 남아프리카에 온 미국 오리건주 출신 감독의 아들인 16살 먹은 데이비드 블랙웰을 채용했다. 블랙웰의 돈이 다 떨어져 갈 무렵 제이미는 광산 하나를 감독하는 일을 그에게 맡겼다. 그리고 제이미는 여름 동안 데이비드 블랙웰이 일한 것을 보고 그를 정식으로 채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린 데이비드 블랙웰은 총명했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데가 있었으며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제이미는 데이비드 블랙웰이 그의 말을 잘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그는 특별한 심부름을 그에게 맡기기로 했다. 데이비드 오웬스 부인의 하숙집으로 가서 마거릿 반 데르 메르베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라. 만일 데이비드 블랙웰이 그녀의 이름이나 자초지종을 알고 있었더라면 제이미는 그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알았습니다, 사장님. 30분 뒤 데이비드 블랙웰이 돌아왔다. 제이미는 책상에 앉아 그를 쳐다보았다.
사장님, 죄송스럽게도 부탁하신 일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이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왜? 반데르 메르베 양이 그곳에 안 계십니다, 사장님. 그럼 그녀를 찾아봐. 그녀는 이틀 전에 클립 드리프트를 떠났답니다. 하숙집 여주인 말에 의하면 닷새 안에 돌아온다더군요. 더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아니야. 그것은 제이미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었다. 알았다, 데이비드. 알겠습니다, 사장님. 데이비드 블랙웰은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떠났다. 그날 밤 제이미는 집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텔리 부인이 집안일을 의논하기 위해 서재에 들어갔을 때 그는 브랜디를 마시고 있었다. 제이미가 한참 집안일을 얘기할 때 텔리 부인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죄송합니다만 주인님, 제이미가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녀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다. 제이미는 브랜디 술잔을 꽝 하고 내려놓았다. 술이 엎질러졌다. 망할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그래, 그 계집년은 배짱 좋게 애 이름을 제임이라고 붙였군? 저놈은 나하고는 달라. 아무것도 닮지 않았어. 10여 분 뒤에 텔리 부인이 서재로 돌아왔다. 그녀는 엎질러진 브랜디를 보았다. 한 잔 더 가져다 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제이미가 쌀쌀맞게 말했다. 텔리 부인, 당신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를 명심하시오. 그따위 망할 놈의 자식 때문에 내 일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소? 네, 알겠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 들여놓은 그 아기가 이 집에서 빨리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단 말이오. 내 말 알아듣겠소? 그녀는 입술을 꽉 물었다. 알았습니다. 뭐 다른 시키실 일이 있습니까? 없소. 그녀가 나가려고 막 돌아섰다. 텔리 부인, 네, 맥그리거 씨. 아기가 울었다고 했는데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니오? 아닙니다. 오줌을 쌌을 뿐이에요. 다음 날 저녁 제이미는 늦게까지 회의를 했다. 그는 새로운 철도에 투자를 했다. 그 철도는 나미부 사막에 있는 그의 광산에서 드아르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케이프타운의 킴벌리선과 결합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케이프타운의 항구까지 저렴하게 수송할 수 있었다. 최초의 남아프리카 철도는 덤바르에서 포인트까지 운행되었는데 1860년에 개통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철도가 케이프타운에서 웰링턴까지 운행되었다. 철도는 남아프리카의 심장부를 관통하여 허용된 양의 금과 여객을 자유롭게 수송하는 혈관 구실을 해왔다. 제이미도 그러한 사업에 투자하기를 원했던 것이었고 그것은 그의 커다란 계획의 서막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제이미는 선박업을 생각하고 있었다. 선박 대양을 가로지르며 광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소유하자. 그는 자정이 거의 지나서 집에 도착했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런던에서 온 장식가가 꾸민 크고 남성적인 침실을 갖고 있었다. 방 중앙에는 케이프타운에서 조각된 커다란 침대가 있었다. 또한 방의 한쪽 구석에는 낡은 스페인식 금고와 50벌 이상의 의상과 30켤레 이상의 구두가 비치된 두 개의 커다란 양복장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제이미는 옷차림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깜빡 졸다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았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기 울음소리 같은데?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을지도 몰라. 제이미는 텔리 부인이 잠꾸러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일 아기가 그의 집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로서는 정말 난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망할 놈의 계집 같으니라고. 제이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잠옷을 걸쳐 입고 텔리 부인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닫힌 문 앞에 서서 문에 귀를 들이댔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제이미는 가만히 문을 밀어 젖혔다. 텔리 부인은 이불 속에서 아무렇게나 누운 채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제이미는 아기 침대로 걸어갔다. 아기는 침대에 누워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있었다. 제이미가 가까이 다가가서 내려다보았다. 닮은 곳이 있었다.
틀림없이 제이미의 입과 턱을 가지고 있었다. 눈동자는 푸른 빛이었다. 그러나 모든 아기들은 파란 눈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기는 공중에다 작은 손을 휘젓더니 옹알거리는 소리를 내며 제이미를 향해 미소 지었다. 자, 이 용감한 친구. 다른 아기들처럼 소리를 지르지도 않는구나. 제이미가 생각했다. 그는 좀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았다. 그래, 너는 맥그릴 거야. 그렇고 말고. 제이미는 아기에게 손가락을 내밀었다. 아기는 두 손으로 그 손가락을 잡더니 꽉 쥐었다. 황소처럼 힘이 세네. 그때 아기에게서 시큼한 냄새가 났다. 텔리 부인! 그녀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났다. 뭐요? 뭔가요? 아기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단 말이오? 제이미는 성큼성큼 걸어서는 이내 방을 빠져나갔다. 데이비드, 아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나? 어떤 면에서요? 데이비드 블랙웰이 물었다. 글쎄, 애가 갖고 놀 만한 뭐 그런 것 말이야. 아기가 아주 어리다면 딸랑딸랑 소리나는 장난감을 갖고 놀길 좋아합니다, 사장님. 데이비드 블랙웰은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제이미는 블랙웰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다. 데이비드 블랙웰은 크게 성공할 놈이었다. 그날 밤 제이미가 작은 갈색 꾸러미를 들고 돌아왔을 때 텔리 부인이 말했다. 맥그리거 씨, 간밤의 일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어요. 난 아기를 어떻게 재워야 할지 잘 몰랐어요. 아기를 시끄럽게 울게 만들어 주인님 귀에까지 들리게 해서 미안해요. 그 일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듣게 된다면 제이미가 너그럽게 말했다. 그는 가지고 온 꾸러미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아기에게 이것을 갖다 주시오. 아기가 가지고 놀 만한 딸랑딸랑 소리나는 장난감을 가져왔소.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죄수같이 답답하게 있는 저 아기에게 무슨 재미가 있겠소? 아니에요. 그는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아기를 데리고 나가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나갔소? 제이미가 눈살을 찌푸렸다. 어젯밤에는 아기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던데. 안색이 좋지 않았다고요? 그 아이의 엄마가 와서 데려가기 전에 병이 나면 좋지 않아요. 오, 아니에요. 아마도 내가 아기를 한 번 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알겠어요. 그럼 아기를 데려올까요? 그렇게 해주시오, 텔리 부인. 곧 데려오겠습니다. 맥그리거 씨. 잠시 뒤에 그녀는 귀여운 제이미를 팔에 안고서 돌아왔다. 아기는 파란 딸랑이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안색은 좋아 보이는데요. 내가 잘못 보았나 보군. 아기를 나에게 주시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건네주었다. 제이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아보았다. 그의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다. 그런 감정은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순간을 동경해왔으며 이 순간을 위해 지금껏 살아온 것만 같았다. 그의 아들 제이미 맥그리거 2세는 그의 핏줄이었다. 만일 제이미의 재산을 계승할 사람이 없다면 그의 재산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정말로 바보란 말인가? 그는 복수심 때문에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지내왔던 것이었다. 제이미는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그의 속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비정함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꼈다. 아기 침대를 내 침실로 옮겨 놓으세요, 텔리 부인. 사흘 뒤 마거릿이 제이미의 집에 나타났을 때 텔리 부인이 말했다. 맥그리거 씨는 지금 집에 안 계십니다. 반데르 메르베 양. 하지만 주인님은 당신이 아기를 찾으러 오면 연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거릿은 제이미를 팔에 안고 거실에서 서성거렸다. 케이프타운에 있는 동안 몇 번이나 클립 드리프트로 달려오고 싶었다.
아기가 아프거나 사고를 입거나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두려워서였다. 제이미가 나와 말하고 싶다고. 마거릿은 모든 일이 그녀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마거릿과 제이미는 결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제이미가 응접실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거릿은 묘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출렁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지금도 그를 몹시 사랑하고 있어. 안녕 마거릿, 난 내 아들을 원해. 물론 아들을 갖고 싶으시겠죠, 제이미? 나도 그 사실을 알아요. 마거릿은 환성을 지를 뻔했다. 내가 아들을 잘 키우겠소. 물론 내들은 나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거요. 그런데 난 당신이 아기를 잘 보살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마거릿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이죠? 나는 내 아들을 갖고 싶다고 말했소. 나는 당신과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거릿은 갑자기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름을 느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서 아기를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제이미는 잠시 동안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좋소. 그럼 우리 타협을 합시다. 당신은 제이미와 함께 이곳에서 살 수 있소. 다시 말하면 당신은 유모로서 집에 머무를 수 있다는 말이오. 제이미는 그녀의 얼굴 표정을 지켜보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요? 나는 아기가 이름을 갖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말이에요. 그녀가 쏘아댔다. 좋소. 그 애를 양자로 맞아드리겠소. 마거릿은 무시하는 듯한 눈초리로 그를 응시했다. 아기를 양자로 맞아드리겠다고요? 당신은 내 아들을 소유할 수 없어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군요. 위대한 제이미 맥그리거 씨,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예요. 아기를 양자로 맞아드리겠다고요? 당신은 내 아들을 소유할 수 없어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군요. 위대한 제이미 맥그리거 씨,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정말 가엾은 양반이에요. 그 말을 마치고 마거릿은 휙하니 돌아서서 아기를 안고 그 집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마거릿은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오웬스 부인이 말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와 내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려는 거예요. 그래, 언제 떠날 생각이지? 가능한 빨리요. 월시스터까지는 사륜마차를 타고 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케이프타운까지는 기차를 타고 가겠어요. 뉴욕에 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은 이미 저축해 놓았으니까 너무 멀리 떠나는군.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은 삶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나라라고 해요. 그거면 충분해요. 제이미는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성을 잃고 아무에게나 버럭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없었다. 그는 큰 소리로 고함을 쳐댔고 모든 일에 불평뿐이었으며 그 자신을 자제할 수 없었다. 그는 3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마거릿과 나눈 대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망할 놈의 계집 같으니라고. 그는 그녀가 아기를 이용하여 그와 결혼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좀 어려운 일을 해줘야겠어. 제이미가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뭔데요, 사장님? 반데르 메르베 양을 만나서 2만 파운드를 제공하겠다고 말해라. 그녀는 내가 교환 조건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을 거야. 제이미는 수표 한 장을 그에게 써주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돈의 위력을 알고 있었다. 이것을 그녀에게 전해줘. 그렇게 하죠, 사장님. 데이비드 블랙웰이 나갔다. 15분 뒤에 돌아온 그는 가지고 갔던 그 수표를 제이미에게 되돌려 주었다. 수표는 반으로 찢겨 있었다. 제이미는 불쾌감으로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는 데이비드 앞에서 자신이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싫었다. 그래서 애써 마음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수고했다. 데이비드,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처리할 생각이었다. 그날 저녁 제이미 맥그리거는 오웬스 부인의 하숙집으로 갔다. 반 데르메르베 양을 만나보고 싶소. 안 되겠는데요? 그녀는 이미 떠났어요. 오웬스 부인이 그에게 말했다. 제이미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이럴 수가? 그녀가 언제 출발했죠? 마거릿은 이미 월시스터행 오후 기차를 탔을 거예요. 월시스터행 기차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케이프타운으로 가는 승객들이 좌석과 통로를 모두 차지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리고 승객들 가운데 상당수가 생전 처음으로 기차를 탄 사람들이어서 기차 안은 한마디로 축제 분위기였다. 마거릿은 제이미가 승객들에 의해 밀리지 않도록 창문 쪽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 앞에 놓인 새로운 생활에 대해 생각했다.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녀는 어디를 가나 사생활을 가진 미혼모라는 이유로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도 그녀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제이미와 함께라면 꿋꿋하게 버텨낼 자신이 있었다. 그때 안내원이 출발을 알리는 호각 소리를 냈다. 승차!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다. 제이미 맥그리거가 숨을 헐떡거리며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짐을 챙겨요. 그리고 기차에서 내려. 제이미가 강압적으로 말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 이번엔 얼마를 주실 예정인가요? 제이미는 마거릿의 품에 평화롭게 잠든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당신과 결혼하겠소.